탈당 도주국의 야밤의 제명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가 전입 가경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통곡하던 강선우는 쫓아내고 차폭 테러 겁박하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강선우 의원의 당적 박탈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선우 의원이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김경 시의원을 단수 공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회의록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돈 받고 공천장을 판매한 것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행태는 더 심각합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직접 돈을 요구해서 받아갔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줬더니 부족하다고 돌려줬다는 참으로 기막힌 증언까지 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담아 비리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경찰은 눈치만 살피면서 수사 자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았고 구체적인 탄원서와 진술서, 참고인 명단까지 확보했지만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 모두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경찰이 계속 미적거리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공천은 선거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입니다. 돈 주고 공천을 사는 검은 뒷거래야말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공천 헌금을 비롯한 구태의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공천 헌금 비리 신고 세타를 설치해서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싹을 자르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경선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치적 배신의 문제를 떠나서 이해운 전 의원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통화 녹취록을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직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살림, 국정, 예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고성과 폭언, 사적 심부름까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의원에게 공천을 주겠다면서 탄핵 반대 집회 삭발을 강요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해운 지명자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랑 전 대통령께서 신문가 되면 안 된다, 활동한다 이런 걸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창의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서울시정과 국정을 이끌어오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당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 당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보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수구 보수, 낡은 보수가 아니라 따뜻한 보수, 국민을 섬기는 보수,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려움에 처한 저희 당에 시의적절하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이상원입니다. 오전에 수석 대변인께서 백프로도 하셨지만 대표님께 직접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당 쇄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쯤 어떤 내용을 담아서 발표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보수 대통합을 주장했는데 개혁신당과의 연대된 보수 대통합에 대한 대표님의 구상도 궁금합니다. 우선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날짜를 잡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제가 참 난감하고요. 시기는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대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고 계신데, 연대나 통합은 가장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전에 연대나 통합을 미리 말하게 되면 자강으로 채워야 될 부분이 연대가 차지하게 돼서 각자의 자강과 확장을 저는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통합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놓고 연대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지금은 국민의힘의 힘을 키우는데 저는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과 연대와 관련해서 통합과 연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연대할 때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대 당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상대당을 바라볼 때 저희가 그 상대당과 연대할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걸림돌을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될지, 제거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통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대표는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개인적인 사감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 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데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걸림돌은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거할 수 없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나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대표가 나서서 대신 설득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대나 통합에 있어서는 무작정 연대나 통합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원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감동을 주거나 당원이나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연대나 통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연대나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그것이 당의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잘 조율되고 해결될 때 제대로 된 통합과 연대를 논할 수 있다는 게 지금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네. 어제 우 시장님께서 이제 보수 대통합 말씀하시면서 자꾸 계엄으로부터 만든 자료 공개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많은 언론사들 신년 여조 결과 이제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는데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선 계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석열 위원장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입장을 밝혔고 얼마 전에 충북 오송에서 있었던 당원 대회에서도 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계속 우리 스스로 과거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두 번의 탄핵을 겪었습니다. 탄핵은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있게 되면 결국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보수정당이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두 번의 정권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두 번 연속 탄핵으로 정권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국민들이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은 정권을 가져와서 그 정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 나라를 바꾸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고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대통령과 정당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협력하면서 때로는 견제하면서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될 동반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잘 되지 못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입장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그로써 계엄에 대한 저의 정치적인 의사표명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제 입장, 2024년 12월 3일 당시 상황은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계엄 해제 표결에서 찬성 표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엄에 대해 어떤 국민은 계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엄 이후에 계엄의 결과로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집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엄의 절차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계엄의 수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정치는 그 모든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목소리에도 귀 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께서는 계엄에 이르게 된 과정에, 또 어떤 분들은 계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계엄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인 계엄을 사용할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계엄은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과 균형성이 맞지 않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계엄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사실들 때문에 그 헌재의 결정이 달라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판단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 결정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계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다른 의견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국민들께서 상처받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들은 감찰 대상이 됐다는 점 등등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은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지만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그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이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해서 반복해서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통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에 반할 것입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는 또 다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권은 계엄에 대해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남겨두고 그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제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엄을 과거에 일로 묻어두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면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느냐 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계엄이나 탄핵이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제 입장이 달라진 바도 없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저는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그 입장을 바꾸려 하거나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 발생된 여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회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탄핵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론을 갈라놓는 결과를 야기했고 사회적으로 갈등을 야기했으며 많은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역시 국민의회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여론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민심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여론조사 지표와 달리 각 지역마다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중앙당에서 전체적인 민심을 잘 살피고 국민들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각 후보들이 해야 될 역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지율과 후보의 경쟁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은 당으로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후보는 후보들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의원님께서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쇄신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의 쇄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쇄신은 인적 쇄신입니다. 제가 어제 신년 인사회 이후에 두 분의 상임 고문님을 뵙고 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뵙습니다.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적 쇄신과 파격적인 공천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당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고 당의 조직의 쇄신도 필요하고 정책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당의 쇄신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쇄신안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임함에 있어서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물들로 그리고 국민들께서 감동할 수 있는 인물들로 인적 쇄신을 이루고 파격적인 공천을 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의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국민들께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파격적인 쇄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공천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습니다. 홍정님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당 지지율과 후보의 경쟁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셨는데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이게 해당될 수 있지만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당만 보고 찍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당이 해야 될 역할도 있고요. 또 당의 지지율과 함께 가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각 후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말씀도 드린 것입니다. 모든 기초의원까지 동일하게 같은 기준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김세영 기자님. 김세영입니다. 아까 이행호 후보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후보자가 전쟁 생선 때도 저희가 인턴을 받았던 이유였는데 그 과정에 혹시 관련 부가능력들이나 이런 인사 인증 과정이 있었는지. 총선을 하다 보면 당내 경선도 하게 되고 또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있어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따로 제보가 되거나 문제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실 때 통합과 단결 필요하다고 하면서 결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시는데 결단 어떤 방향에서 대략적으로 하는 말씀해 주시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 중간에 이제 걸림돌 제거를 못하면 통합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당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과 단결 그리고 또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결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당의 화합도 필요하고 단결도 필요하고 연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연대나 형식적인 단결 통합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통합이나 연대를 하는
목적은 당의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들어서 선거에 승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통합과 연대를 이루었다가 오히려 당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우라면 그 통합과 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려면 결국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문제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맞지 않나. 그래야 진정한 당에 도움이 되는 연대와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